모두 3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목도 다양하게 섞여 있지. 전 2119제곱미터 641평하고 잡종지 1372제곱미터 415평, 임야 445제곱미터 135평. 그래서 총면적은 3936제곱미터 1191평이다. 역시 땅은 커야 제맛. 토지라는 근본적인 요소의 본질은 거대함과 방대함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엔 돈이 문제겠지만 일단 땅은 크고 봐야 한다. 혹시 오늘 자세히 봐라. 적은 금액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땅 급매물이다.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택했다. 기존에 4억원, 평당 33만 6천원꼴로 세상 밖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2억 7,400만원, 평당 23만원꼴로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요즘 분위기 요따위잖아. 원래 이렇게 바닥일 때 땅을 사야 되거든. 근데 다들 뭐하나 몰라. 이체적인 환경을 놔두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설마 이것도 비싸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지마. 땅 주인은 가슴 찢어진다. 오늘 우리 땅은 먼저 액션하는 사람이 임자야. 나중에 후회하지마.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의 일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축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니까 넘어가고, GIS 등급도 모두 상위 등급으로 다 함께 양호하다. 접해 있는 도로는 들쭉날쭉하다.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고, 지적공부상 4m에서 5m 폭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의 접합면의 길이는 약 82m나 되고, 명색이 이래봬도 삼거리 코너에 딱 붙어있는 코너 각지에 해당하는 땅이다. 농지가 아닌 잡종지와 임야는 농치가 필요 없다. 한 개 필지는 지목이 전, 당연히 농치가 필요하다. 면적도 1000제곱미터를 훌쩍 넘기니까 농업 경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제주도민이 아니면 발급이 아니 된다. 전입신고 필수. 만약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잡종지와 임야만 소유권 이전하고 전은 안 사고 그냥 놔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결국엔 농지를 지목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법규상 건축허가 못 받을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근에 상수도가 없거든? 그래서 당장은 건축허가를 못 받아. 그래서 포기해?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창고의 허가를 받는 거야. 일반 창고는 상수도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농지를 창고로 바꿔버리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되겠네? 참고하자. 평면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가 크고 가격도 3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대폭적으로 내린 급매물이지, 요런 땅이 투자용 부지가 아니면 어떤 땅이 투자용 부지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니치맨도 정말 궁금하거든?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줄래? 분위기는 누가 봐도 전원주택이다. 주위 풍경이 좋걸랑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지을 수도 있는 부지잖아. 단 상수도를 내돈내산 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것뿐. 똥 마려운 내가 먼저 땡겨오기만 하면 농어촌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시설도 주변 분위기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당분간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써도 돼. 굳이 지금 배가 안 아프면 상수도 땡기지 말고 기다려. 누군가 근처까지 끌어오고 또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기다리다가 바로 요 앞까지 왔을 때, 그때 세상에서 가장 넓고 긴 빨대를 꽂자. 오케이?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농사를 짓자. 이번엔 진짜로 제주도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 해주라. 제발. 오로지 농업기술 발전에만 정신을 쏟다 보면 혹시 모른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빨대를 꽂을 일이 생길지도.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뭘 닮았는지. 왜 난 또 오리가 보이냐? 좀 생기다만 오리를 닮은 듯하다. 여기 우리 땅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묘님 2기가 계신다. 하나는 지번이 있는 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번이 없는 묘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니치맨처럼 하도 많이 보니까 감흥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쪽? 둘 다 관리를 하는 묘인 듯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기회를 만들어서 묘 자손과 따로 협의를 해보지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마. 제주도 장묘 문화도 이제 많이 변하는 추세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혹시 아냐? 빨대를 꽂을 때 같이 살아줄지도 모르잖아. 지금부터 오리 모가지를 잡으러 가자. 출발. 적은 돈으로 크고 넓은 땅을 사자. 환경면 저질이 1191평. 굳이 어렵지도 않은 게 파격적으로 가격이 내려왔잖아. 정말 이래도 안 살 거야? 미친 거 아냐? 역시 땅은 커야 좋지. 토지라는 근본적인 요소의 본질은 거대함과 방대함이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뭐든지 커야 보기에 좋고 뭔가 있어 보이기 마련이거든. 특히 부동산은 더더욱 같은 값이면 크고 넓어야 좋지. 이렇게 넓이와 높이를 가진 공간의 크기가 때론 부의 상징을 대변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야. 부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유형을 떠나 무조건 싸고 넓거나 커야 질 좋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야.
누구나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가장 먼저 판단 대상으로 두고 관찰을 하는 것이 토지라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실체지. 적어도 가격이 내 관심 기준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 비싸면 쳐다보려고도 안 한다니까. 무조건 가격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일정한 논리와 기준에 따라 가치를 고려해 보게 되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물론 일정한 논리와 기준은 사실 저마다 다 다르지. 무조건 가격에만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겨먹은 형태에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리적인 위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 형태, 위치는 땅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는 거야. 이 셋 중에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다는 것만 각자 다를 뿐이지. 어때? 땅 사는 거 굳이 어렵지 않지? 그래도 힘들어? 알았어. 그럼 골라봐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땅을 보니 1번 내면에서부터 벌써 아름다워 보이는 넓은 착한 금액의 땅. 위치고 생긴 거고 다 떠나서 저질이 이 땅처럼 넓은 데다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게 나온 급매물이 이에 해당하겠지. 2번 있는 포지션부터 남다르게 대우받는 기분이 드는 위치에 있는 땅. 이런 경우는 대부분 큰 도로에 접해 있거나 중요한 길목에 있는 땅이 되겠네. 3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변이 빠르게 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띈 땅. 이건 상업지나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땅이 되겠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맞아. 그때그때 다 다르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요소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엔 공통점이 존재한다. 뭘 것 같아? 바로 금액이야. 어떤 요소가 되었건 우린 무조건 금액이라는 물질적인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결국엔 무조건 싸고 넓고 커야 좋은 부동산인 거야. 결국엔 돈이 문제겠지만 일단 땅은 크고 봐야 하니까. 일단 오늘 우리 땅이 이 조건에 모두 부합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질이 1191평 요 급매물에 대해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자. 지목이 모두 세 종류인 우리 땅은 대부분 경작을 하지 않는다. 전인 곳에 일부만 경작을 하고 있어. 땅의 형태는 경작하고 있는 저 부분이 조금 꺼져 있고 나머지는 도로보다 대부분이 동산이 져 있어 높다. 주위의 풍경과 입지 조건은 굉장히 양호해. 저지리 마을과 멀지 않고 저지문화 예술인 마을과도 가깝게 있어. 부동산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지? 입지 조건과 풍경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얼추 이미 갖추고 있네. 분명 싸고 넓다. 적은 금액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맞아. 근데 왜 망설이냐? 저거 어떻게 할 거니? 아, 묘님들 때문에 그렇구나. 굳이 고민하지 마.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 조상님이다 인정하고 무심하게 지내던가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되새기면서 묘님들의 자손들과 협의를 염두에 두던지. 요즘 다 납골 땅으로 모시는 추세로 변하니까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고위험률인 단점을 극복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좋고 나쁨의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계를 분명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일단 가져오기만 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하면 되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줘라. 토지 확보부터 무조건 해놓으라니까. 알았지?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라 말하는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다. 얼마나 버냐? 순자산이 얼마냐? 이 둘의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부자들은 절대로 근로소득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아. 자기 자본 비율인 순자산을 자신의 자산이라 계산하지. 순자산이 뭐야? 내가 소유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실제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 이걸 자기 자본 비율이라 하는 거고. 왜 부자겠어? 자기 자본이 넉넉하니까 대출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부채가 없으니까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순자산에 포함되겠지. 이래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자본의 흐름상 쌓이고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졸라 부럽다. 이제는 우리도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봐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에 나와 있는 방법. 월급은 저축과 소비를 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단위, 억 단위의 목돈은 지속적인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품목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이건 쉽니? 이래서 다 부자 됐어? 솔직히 월급만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사채를 나서 복리 이자를 받아 따당 하지 않고선 거의 불가능하지.
그럼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품목이 뭘까? 당연히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지. 그럼 부동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재투자를 하는 부동산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복리 이자가 아니라 복리 효과를 얻는 거거든. 따당에다가 따당 땅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에 가장 근접한 게 땅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 더군다나 좁아 터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더욱더. 이게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해주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 분명 오르긴 오르는데 복리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단기로는 힘든 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짧은 단타로 매매 차익을 올렸다 치자. 쉽게 벌었더니 왜 이렇게 할 게 많고 왜 이렇게 될 게 많냐.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 수익 난 것을 그대로 딴 데다 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여기저기 새는 시드머니가 생길 수밖에 없어. 분명 목돈이었는데 여기저기로 찢자 보니까 푼돈이 돼버리거든. 그럼 결국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는 효과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 결국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닌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만이 나의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어떤 땅? 이것도 굳이 어렵지 않잖아. 싸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단점이 있으니까 싼 거잖아. 부동산에는 단점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는데 단점이 존재한다고 배제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뭐 내가 제낄 수 있지. 이렇게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싼 땅을 구입하면 돼. 무조건 싸기만 하면 된다고? 그건 아니지. 그럼 그 다음엔 뭐? 복리 효과는 토지의 면적과 비례한다. 10만원을 주고 산 100평짜리 땅이 20만원이 되었다면 2천만원, 10만원을 주고 산 1000평짜리 땅이 20만원이 되었다면 2억원. 둘 다 수익률은 같지.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의 큰 축이 뭐야? 목돈의 비율이잖아. 목돈 비율은 면적과 비례하거든. 자본의 논리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땅보단 면적이 넓은 땅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야. 따당에다가 따당 땅까지 가려면 싸고 넓은 땅에 목돈 묻어놓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게 최고라는 얘기야. 오케이?